이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캐치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쉼터 캐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즈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킥보드를 구매하시면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스위스 기술력이 집약된 오리지널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으로 방문하여 나만의 킥보드를 선택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영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난주 컨텐츠에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좀 읽어보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팟빵에 달린 댓글입니다.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저도 티라미슈 아니죠. 티라미수죠. 제가 지난 방송 들어보니까 계속 티라미슈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티라미슈가 아니라 티라미수입니다. 네, 어쨌든 행운의 카자르님이 저도 티라미수 만들려고 주말에 밤 깎았어요. 주말에 산에 안 가면 만들어 보려고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요즘 밤 티라미수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유행처럼 된 것 같아요.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흑백 요리사에서는 가성비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료 막 다 때려 넣어서 아낌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맛있는 맛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제품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좀 더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행운의 카자르님이 만드신 밤 티라미수도 맛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코코아 마녀님께서 나이트 시네마의 근간은 팟캐스트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뭔가를 들으면서 다른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일부 다른 유튜브 채널들은 귀가 피로해져서 오래 듣기는 안 되더라고요. 나이트 시네마님 에피소드는 두세 개씩 몰아서 들어도 귀가 피로하거나 거슬리지 않는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댓글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죠. 제 컨텐츠를 듣는 방법은 제 컨텐츠에만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뭔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빨래를 갠다든가 아니면 어디로 장거리 이동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냥 배경음처럼 틀어 놓으시는 것도 제 컨텐츠를 즐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 님도 채팅창에 오셨는데, 나중에 말만 안 빨라지면 듣기 너무 편합니다. 요즘에는 후반에 말이 안 빨라지십니다 라고 격려를 해주시네요. 언제든지 제가 좀 말이 빨라진다 싶으면은 워워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좀 진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에 댓글이 달렸는데 다음 소위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음 소위 영화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아마 이 영화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 그 마음은 이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이 다 같은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댓글을 달아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직 다음 소위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난 제 방송도 들어보시고 다음 소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근황 토크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순서를
꿉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지 소개해드리는 나스이 코너를 이후의 방송은 항상 방송의 제일 마지막으로 옮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근황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T 아파트를 듣고 왔습니다. 요즘 이거 난리죠. 진짜 인기가 많은 곡입니다. 저희 가족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독적이고 노래가 좋아서 흥얼흥얼 거리게 되고, 이제 멍하니 있으면은 머릿속에서 계속 아파트 이게 막 이렇게 생각이 나던데, 요즘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 그런 곡입니다. 오늘 갔던 곳 중에서 스벅 빼고 다 저 노래 한 번씩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죠? 심지어 여기서도 나왔네요. 그래요. 왜 근데 이 노래를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수험생들은 이제 수능 치시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브루노 마스와 로제가 너무 찰떡이죠.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둘이 케미가 너무 잘 맞아서 뮤직비디오를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요거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은 요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술자리 게임을 잘 몰라요. 아파트 이게 술자리 게임인지 몰랐어요. 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아니면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이런 놀인 줄 알았지 이게 술자리 게임인 줄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술자리 게임이다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로제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거 하는 방법도 이제 알려주고 하더라고요. 와, 나 때는 이런 술자리 게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몰랐던 건가? 다들 하고 있었던 건데 내가 그 술자리에 잘 안 가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맨날 회식이면서 하는데, 아니 회사 회식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나요? 회사 회식에서 술자리 게임을 해요? 대학생 때나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입사하고 나서 이런 술자리 게임을 해본 기억이 없는데, 술자리 게임을 마지막으로 했던 게 거의 군 입대 전인 것 같아요. 술 게임보다는 그냥 마시는 게 좋던데 라고 하는데, 술은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는 게 좋죠. 제가 술을 안 좋아하는 이유도,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뭐 게임을 하든 뭐 영화를 보든 뭐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인데, 과음을 하게 되면은 그냥 집에 오자마자 자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아예 체질적으로 술을 좀 안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술자리 게임을 하면은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뭐 걸리거나 하면은 그것도 별로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나시님 처음 방송 봤을 때 위스키 드시던데 라고 하는데, 그거는 청취자분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방송 때라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먹었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술자리 게임 노래가 유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과음하지 마시고요, 음주운전하지 마시고요, 술은 기분 좋을 정도로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술 먹고 뭔가 사고 친 기억이 한 두 번? 한 번은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입니다. 이게 한 1년 넘게 이렇게 짝사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제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봤는데, 그 친구랑 제가 되게 좋아했던 저희 과 형이랑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충격을 받고, 그날 그 광경을 함께 목격했던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술을 먹었는데, 이제 속상한 마음에 좀 많이 마셨죠. 많이 마시고 그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다투하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이 한동안 제 별명을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흔적을 남기면서, 기숙사까지 중간중간 그 길을 만들면서 길에 흔적을 남기면서 걸어왔던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막 엄청 놀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거 한 번 있었고, 근데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다시는 과음을 안 한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사고를 치고 나서 교훈을 받았던 건데, 뭐냐면은 이거는 군대 가기 전입니다. 20살 때, 딱 20살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입학 동기들이랑 같이 이제 술을 먹었는데, 그때는 술 게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아파트 이런 건 안 하고 무슨 왕 게임 같은 거를 했는데, 왕에 걸린 애가 뭐 몇 번 뭐 키스해 이렇게 딱 시켰는데, 저랑 그 동기 여자애랑 딱 걸린 거예요. 전부 다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남자 여자 걸렸으니까 막 와 이러면서 막 분위기가 엄청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분위기 이상 안 할 순 없고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가볍게 하고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상대방이 가볍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분위기가 막 와 이러면서 엄청 막 이게 막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막 박수 치고 막 사겨라 막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이성으로 보는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같은 과 동기 이 정도의 친구였는데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막 사겨라 이런 분위기가 됐으니까 전부 다 저보고 걔를 이제 집까지 데려다 줘라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알겠다라고 하고 집까지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사귀는 거지?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막 이성적인 그런 감정이 없도는데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이제 거절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까는 뭐 그냥 게임이었고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됐는데 그 거절의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바랬던 거는 뭐 저랑 같이 막 캠퍼스 커플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막 수업도 다니고 막 손잡고 같이 캠퍼스 산책도 하고 막 이런 캠퍼스의 낭만을 좀 기대를 했나 봐요. 저는 애초에 이성적인 그런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분위기 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되게 소홀했어요. 걔가 먼저 손을 잡아도 사람도 보잖아 이러면서 뺀다던가 이렇게 되게 좀 소극적으로 좀 행동을 하다 보니까 걔가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좀 자기한테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서운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그때 시작을 했으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을 듣고 너무 막 죄책감이 시달렸던 게 뭐냐면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앞으로 더 잘할게 라는 이야기였는데 내가 이 말을 꺼내자마자 헤어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슬프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가슴이 무너지면서 교훈을 얻었죠. 술 기운이나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닫고 그 이후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았던 그런 교훈을 얻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항상 이렇게 아파트 이야기를 하다가 술자리 에피소드까지 가봤고, 근황 토크지만 영화 관련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정식 리뷰라기보다는 요런 거 보고 있어요, 요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람마 2분의 1 아세요? 요거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생 때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봤던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연못 같은 게 있는데 그 연못마다의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빠지면은 과거에 그 연못에 빠져 죽었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람마는 여자가 빠져 죽었던 그 연못에 빠지는 바람에 차가운 물에 닿으면은 여자가 되고 따뜻한 물에 닿으면은 그 원래의 모습이 남자가 되고 뭐 이런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어릴 때 그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막 캐릭터들도 되게 매력적이고 걔들끼리 막 싸우는 것도 좀 재밌게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비디오 가게에서 단골로 빌려 봤던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분명히 그 전체 관람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이 람마 2분의 1을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다시 만들었어요. 리마스터가 아니라 리메이크로 다시 만들면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상을 해봤더니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버전은 정말 많이 검열이 된 거구나. 그러니까 가위질도 많이 당했고 그 노출이 있는 장면은 강제로 덧칠을 해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많이 편집이 된 버전이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리메이크긴 한데 그냥 전라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수시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런 작품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 봤던 거기 때문에 막연한 이미지로 그냥 되게 재밌었던 추억의 애니메이션 요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리메이크 버전을 다시 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서사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에피소드가 하나씩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재미로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작품 자체로만 보면은 막 그렇게 썩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이런 게 있었지라는 그런 재밌게 봤던 그 기억으로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리메이크가 되면서 작화도 되게 현대적으로 바뀌고 채색도 되게 깔끔해졌는데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옛날에 그 오리지널 버전이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노래도 되게 많이 불렀는데 야빠빠 야빠빠 웅요 있잖 이곳에 빠지면 아기 꽃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많이 불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다다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화책이 원작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접한 작품이고요. 오컬트와 SF가 섞여있는 액션물이에요. 대충 내용은 무속인 가족이 있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 남자 주인공은 UFO를 믿는 그 인물이에요. 이 둘이 초반에 서로를 무시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한테 야씨 UFO가 어디 있어? 라고 무시하고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한테 야씨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무시하는데 서로 교차 증명을 하기로 하면서 남자애는 그 귀신이 나온다라는 그 스팟으로 가게 되고 여자애는 UFO가 나온다라는 그 스팟으로 가게 돼서 서로의 주장을 이제 교차 검증을 하려고 하게 되죠. 근데 각각의 장소에서 남자애는 귀신을 만나게 되고 여자애는 UFO를 만나게 되면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오컬트물인가?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액션
액션물 같아요. 그냥 외계인이랑 일본에 있는 그 요괴들이랑 싸우는 그런 액션물로 전개가 될 것 같고,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전개가 진짜 정신이 나갔어요. 시나리오가. 아니 이걸 이렇게 풀어간다고 하면서 이 다음 내용이 예측이 안 됩니다. 되게 신선한 재미로 보고 있고, 작화도 되게 좋고 액션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리듬감이 좋아가지고 보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답답하게 막히는 구간 없이 스피드하게 빠르게 전개가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요즘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매주 에피소드 하나씩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인데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원래는 MBC에서 하는 작품인데 넷플릭스에도 등록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1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 우수상 수상을 했던 그런 작품이고, 이제 한석규 배우가 열연을 해주고 계시죠. 대충의 내용은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한석규 배우죠.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자신이 수사 중인 살인 범죄와 연관된 딸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겪는 딜레마를 그린 그런 가족 심리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 딸이 범인인 것 같아. 근데 내 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가 없어. 내가 나름 이제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인데 나도 내 딸의 속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겪는 어떤 심리 스릴러 같은 건데, 시나리오 구성이라든가 연출 같은 것들이 진짜 좋아요. 이 화면 때깔이 드라마 재질이 아니라 이 영화의 어떤 재질이에요. 이게 한국 공중파 드라마 느낌의 그 화면이 있잖아요. 제가 뭔가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뭔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뭔가 드라마 같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영화의 화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촬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좋은데, 이 한석규 배우가 제가 연기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와 진짜 명불허전이구나라는 거를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보통은 뭐 인상 깊은 연기라고 하면은 감정이 되게 격해져가지고 되게 화내거나 울거나 뭐 이런 연기들이 좀 인상에 남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한석규 배우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극중 내내 되게 차분하고 본인의 감정을 절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제된 감정을 연기하면서도 와 연기 잘한다라는 그 느낌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거를 한석규 배우가 해내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하다라는 감탄을 매 회차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석규 배우의 딸로 나오는 이 최원빈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마녀 파트 2에서 토우 중에 한 명으로 나왔는데, 토우라는 그 캐릭터 설정은 굉장히 오글거리고 중2병 대회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 비주얼만큼은 좀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 보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한석규 배우와 마찬가지로 차분하면서도 뭔가 서늘하고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잘 내고 있더라고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는 배우입니다. 여기서는 이토준지 만화에 나오는 토미의 느낌으로 무표정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연기를 하는데, 다른 작품에 나왔던 어떤 클립 영상 같은 것들을 보니까 전혀 다른 이미지더라고요. 되게 귀여운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소화를 잘 했던 그런 배우더라고요. 와 연기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배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게 봤던 배우가 노재원 배우가 있는데, 이 한석규 배우의 동료 경찰로 나와요. 근데 이 배우를 살인자 이응 난감에서 처음 봤는데, 여기서는 가해자로 나왔거든요. 범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악독하고 나쁜 사람으로 나와서 와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봤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마음속에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나오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을 연기할 때랑 지금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연기할 때랑 되게 극과 극의 캐릭터를 연기하는데도 굉장히 잘 해내더라고요. 이 배우도 앞으로 크게 되겠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재밌게 잘 보고 있고,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거는, 저는 MBC 방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그냥 욕이 나오더라고요. 육두문자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쌍시옷이 섞인. 근데 이거는 공중파 방송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거 공중파로 볼 때도 이게 이 욕설이 그대로 나오나? 라는 의문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넷플릭스로 쭉 보게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옥 시즌2를 3화 한 중간까지 이렇게 봤어요. 호불호가 많이 나뉘고 있는 것 같던데, 저는 나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 장점 때문에 단점들이 좀 커버가 되면서 나름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김성철 배우가 유아인 배우 대신에 투입이 됐는데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문근영 배우도 이게 제가 사전에 문근영 배우라는 거를 모르고 봤으면은 몰라봤을 뻔할 정도로 와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건강 이슈로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작품에서 연기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소리 배우도 새로 투입이 됐는데 나름 그 역할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제가 3화 중간까지
밖에 안 본 입장이긴 한데 시즌2에서는 아마 뭐 종교나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로 많이 풀어갈 것 같아요. 이 종교를 정치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나머지를 쭉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빨리 본다면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뭐 전반적인 후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 지금 채팅창에 계신 초롱님이랑 윤가님이랑 저랑 셋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단점 중에 하나인데, 1화랑 2화를 볼 때 카메라를 너무 흔들어 대가지고 이걸 좀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심하게 카메라를 흔들어 대가지고 보는데 멀미가 날 지경이더라고요. 카메라를 흔드는 이유는 알겠어요. 뭔가 긴박함을 연출을 하려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카메라를 흔드는 기법을 수많은 작품에서 다 사용을 했을 텐데 제가 이 지옥2처럼 이만큼 멀미가 날 정도로 흔들어 제끼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하우스님이 6화까지 꾸준히 흔들어 제낍니다. 아니 왜 그래요? 적당히 좀 흔들어야 될 거 아니야. 보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흔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좀 예민한가? 내가 늙었나? 내 시신경이 늙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똑같은 얘기를 여러 사람이 다 하시더라고요. 카메라를 너무 흔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게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역시 내 시신경은 아직 늙지 않았어, 이런 안도감도 좀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우스님은 카체이싱 장면도 그렇고 우리 이제 이런 거 할 줄 안다? 짤지? 이런 느낌으로 찍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맥락으로 저 초롱님이 하신 이야기가 연상호 감독이 욕심이 많구만,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구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3화 중반까지 이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배우들의 연기력이 이 모든 단점들을 다 커버하면서 그게 몰입을 시켜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 하나로 그냥 배우들 연기 차력쇼 보는 그 재미 하나로 6화까지 한번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약간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영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때 이야기를 해야 다음에 녹음본을 들으시는 분들이 요거를 청취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언급을 간단하게만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2년 10월 29일 날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가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시에 심야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그 뉴스를 접했는데 진짜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엄청 충격이 크더라고요. 주변에 뭔가 희생자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저도 이런데, 이 유가족 분들이나 이 참사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신 분들의 충격은 어느 정도일지 감히 예상도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참사였죠. 이 이태원 참사는 단순히 이런 할로윈 축제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응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던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상되는 대규모 인파에 대한 사전 대비랑 현장 통제가 미흡했었고, 위험 상황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이 사건을 교훈을 삼아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이제 안전 통제에 잘 따르고 이런 사회 전반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난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로 조롱하는 그런 여론들이 보이던데, 제 생각은 그냥 오히려 이럴수록 계속 더 언급을 하고 추모를 해야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일부 여론은 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할로윈 축제를 즐길 수가 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 것 같던데,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할로윈 축제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논점인 것 같고요. 할로윈 축제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파 관리와 안전 대책 부재로 인한 그 사고에 중점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할로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즐기시는 분들은 마음껏 즐기시되 다만 좀 안전에 유의해서 그렇게 즐기시길 바라고, 조용히 추모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추모를 하면서 각자의 이제 생각에 맞게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함께 추모하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도 무죄 선고가 한번 나왔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러면 또 너무 이야기가 깊어진다라는 생각에 그냥 추모하는 마음까지만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황 토크의 마지막은 할로윈이 다가오고 하니까 요 할로윈 시즌에 보기 좋은 웹툰 추천을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웹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웹툰들을 보면은 양상형 이세계물이나 일진 학원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웹툰들 보시고 힐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다 오컬트물이라 가지고 이게 힐링 하시라는 이야기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개하는 이 작품들은 어느 하나 다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명작이고, 그리고 영상화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희망하는 그런 작품들을 제가 모아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골동품 가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가 되고 있고요. 2022년 대한민국 만화대상을 수상을 했죠. 한국형 스릴러 오컬트 판타지물이고요. 이거 추천해가지고 제가 아쉬운 소리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요거 제가 추천해서 보신 분들은 열이면 열 다 만족하셨고요. 그래서 저 믿고 이 미래의 골동품 가게라는 네이버 웹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속신앙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무당, 만신, 살, 사주 이런 한국 고유의 무속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어떤 세계관을 구축한 그런 작품입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 남해 쪽에 먼 섬에 살고 있는 소녀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의 부모님이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이제 미래의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무속신앙을 베이스로 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 미래가 맞이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은 시즌3가 연재 중인데 시즌 8까지, 시즌 8까지 계획이 된 엄청 방대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구하진 작가가 이걸 그리고 있는데 역학, 도학, 무속, 토속신앙 이런 것들을 그냥 허투루 한 게 아니라 진짜 좀 깊이 있게 찾아보고 작품을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스토리라인이 탄탄하고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작화도 되게 좋아서 극 중에 등장하는 악귀나 어떤 괴물들 이런 것들을 좀 소름 돋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매주 수요일마다 쿠키 구워가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 그런 오컬트물이니까요. 요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쭉 정주행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독특한 오컬트물인데 제목은 사변괴담입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오컬트물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이 강태진 작가의 작품이고요. 매주 수요일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공포의 원천으로 삼아서 이 전쟁 괴담집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념 갈등이나 이제 불안과 불신, 인간의 뒤틀린 욕망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이제 공포감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이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로 쭉 진행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약간 블랙 코미디 요소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보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괴담집 형태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나눠져 있는데도 세계관은 동일해서 다른 인물과 상황을 다루는데도 이 큰 줄기는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 이 다음 에피소드는 이 세계관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그 생각에 좀 흥미진진하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에피소드 하나하나마다의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역사적 배경과 공포 장르를 섞었다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이런 한국 웹툰이 흔치가 않은데 요거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귀촌리라는 또 작품이 있어요. 요것도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이고요. 공포 스릴러 오컬트 장르입니다. 요것도 매주 월요일에 연재가 되고 있는데 주인공이 연쇄살인마예요. 근데 경찰에 쫓기다가 할머니가 살던 빈집이 있는 그 귀촌리라는 그 어떤 엄청 시골 마을에 숨어들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는 분명히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그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본인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그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마을에 의문의 실종 사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면서 숨겨져 있는 어떤 불길한 징조들을 다룬다. 이런 면에서 약간 이끼의 오컬트 버전 같기도 하고요. 작화도 굉장히 소름 돋게 잘 그렸고 내용 자체도 이 주인공이 살인마라는 그런 내용 자체도 되게 흥미진진하니까요.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요거는 그 완결이 난 작품인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으스스한 느낌 있잖아요. 보고 있는 내가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작품이 제일 잘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안개무덤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김태형 작가의 작품이고 오컬트 스릴러 장르입니다. 2019년에 연재가 됐던 작품이고 네이버 웹툰 지상 최대 공모전 1기 우수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가족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있는데 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초자연적인 현상과 요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 사건 현장을 갑자기 막 벌레들이 뒤덮기도 하고 부적 같은 것들이 막 발견되기도 하면서 아 이게 이 사건이 어떤 무덤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이 경찰이 조사 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아 이게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비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거를 파헤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독특한 그림체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소름 끼치는 그 느낌에 한몫을 하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특히 막 안개로 뒤덮인 어떤 마을 전경 같은 것들을 되게 소름 끼치게 잘 구현을 한 것 같고 어쨌든 보시면은 알 것 같습니다. 이 4개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만 봐야 되면은 뭘 봐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은 미래의 골동품 가게 요거 하나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서 보실 만한 웹툰 추천을 했고요.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개봉 영화 소개하고 영화 뉴스 소개드리고 제가 감상을 했던 드래그 미투헬 그리고 1982년작 괴물 후기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갈 노래는 케이시의 가을밤 떠난 너라는 노래입니다. 나신이 괴물 3.5 실망입니다 라고 하는데 왜요? 왜요? 3.5 많이 준 건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3점부터는 점수 높은 거예요. 3.5 절대 낮은 점수 아니고요. 높게 준 점수입니다. 그쵸? 3.5면 많이 준 거죠. 왜요? 5점 만점의 절반이 2.5인데 3점만 돼도 절반 이상이라는 거고 3.5가 되면은 더 많은 건데 4.5는 줘야 된다. 그래요? 그럼 본인이 4.5를 주면 되지. 그걸 왜 저한테 아니 내가 3.5 주겠다는데 그럼 본인이 4.5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왜 저한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활명수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고요. 김창주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한국 코미디 영화입니다. 극한직업의 각본가인 배세영 작가가 요거에 각본을 썼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마케팅이 되었습니다. 이제 줄거리는 전직 양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였던 진봉은 현재 회사에서 구조조정 1순위로 몰린 상황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아마존으로 출장을 떠난 진봉은 그곳에서 놀라운 활솜씨를 가진 원주민 전사 3인방 시카 이바 왈부를 만납니다. 한국계 볼레도르 출신 통역사인 빵식과 함께 아니 캐릭터 이름이 빵식이 뭐냐 어쨌든 통역사 빵식과 함께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양궁 선수로 육성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모험을 그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스팅은 류승용 배우, 진선규 배우, 염혜란 배우 그리고 고경표 배우, 이순원 배우 등이 출연을 해준다고 합니다. 요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생각 없이 마음껏 웃다가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후기들도 있고 너무 유치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후기도 있고 시사회 후기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이거 볼지 말지 아직도 좀 고민 중인 그런 작품입니다. 월 말은 항상 야근이 거의 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월 초나 중순이었더라면은 시간적인 부담 없이 그냥 가서 봤을 텐데 이제 회사가 늦게 끝나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극장을 가려면은 마음 먹고 가야 돼서 제가 최근에 OTT 작품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극장에서 볼 작품이 없는 것도 그렇기도 한데 극장에 갈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채팅창에 계신 디로드님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영화입니다. 롱레그스라는 작품이고요. 디로드님은 이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거의 원어민급이셔가지고 요거를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였나? 물리매체를 구매해서 보셨나? 어쨌든 미리 감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 극찬을 하고 아끼지 않는 그런 호러입니다. 오스굿 퍼킨스 감독의 미스테리 호러 스릴러이고요. 북미에서 5,8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요게 그 배급사인 네온의 역대 흥행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북미 인디 호러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FBI 요원 리 하커가 30년간 지속된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의 생일이 14일이라는 것과 롱레그스라는 서명이 적힌 암호카드 뿐입니다. 라고 줄거리 소개가 되어 있네요. 출연진은 마이카 멀로, 니콜라스 케이지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시사회도 진행이 됐는데 거기 다녀온 제 지인들이 입을 모아서 좀 별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디로드님께서는 또 막 극찬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롱레그스는 보긴 볼 건데 이거를 이제 극장에서 볼지 OTT까지 기다렸다 볼지 이 정도는 제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선개봉을 했던 작품이고 그리고 메이저 상업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상영 회차가 많이 잡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려면 또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본업 이슈로 좀 극장에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영화 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분위기를 다운시켜서 좀 영화계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2024년 10월 25일 75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수미 배우는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해서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배우이시죠. 대표적으로는 22년간 방영됐었던 국민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가 있었고요. 32살의 젊은 나이에 60대 노모인 일용엄니 역을 맡아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외에도 오박산의 사람들, 안녕 프란치스카, 언니는 살아있다 이런 드라마들과 위대한 유산 맨발의 기봉이 가문의 영광 시리즈를 통해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신 그런 배우시죠. 그래서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좀 따뜻하면서도 정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 연예계에 큰 별이 졌지만 고 김수미 배우의 업적과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기억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곁을 떠난 김수미 배우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영화 뉴스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톰 홀랜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차기작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고요. 2025년 여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아직 루머인데 이게 뱀파이어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막 CG나 이런 거를 최대한 안 쓰고 최대한 리얼하게 연출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진짜로 피 빠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뱀파이어 어디서 데려온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좀 있던데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질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지옥 시즌2 언급을 했었는데 연상호 감독이 차기작으로 좀비물을 준비 중입니다. 제목은 군체 라고 하고요. 이 군체는 둘 이상의 동종 개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거나 연결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요거 저는 듣자마자 스타크래프트의 저그가 좀 생각나긴 했는데 어쨌든 요런 작품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2025년 초에 이제 크랭크인 예정이라고 하고 2026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우스님이 연상호는 참 돈을 잘 타네라고 하는데 연상호 감독이나 박훈정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놓는 작품들의 기복이 심한데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불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독님이시기도 한데 꾸준히 투자를 받고 꾸준히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하는 분이 연상호 감독과 박훈정 감독이라는 말이죠. 물론 이 두 감독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의 이유도 저도 납득이 되고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까지 장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은 공포물 쪽이고요. 박훈정 감독은 느와르 쪽이죠. 자신이 추구하는 명확한 장르가 있고 그 장르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감독이 한국에도 그래도 이 두 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 연상호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작품이 다 불호는 아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다들 부산행 욕하시는데 저는 부산행 정말 재밌게 봐서 극장에서 2번 봤거든요. 이제 연상호 감독 과거에 뭐 애니메이션 했던 것들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지옥 시즌 1도 뭐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저는 그럭저럭 볼만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물론 뭐 욕먹는 작품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를 꾸준히 해주는 그런 감독이라는 그 면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감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윤여정 배우 소식인데요. 윤여정 배우가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시즌2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오스카 아이작, 캐리 멀리건, 찰스 맨튼, 케일리 스페니 등의 상대 역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극중의 역할은 컨트리 클럽의 주인인 한국인 억만장자 역할로 나온다고 하고요. 억만장자 역할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윤여정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많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스캔들 조선 남녀 상렬지사 넷플릭스 시리즈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손예진 배우와 지창욱 배우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손예진 배우가 조씨 부인 역할을 맡았고 지창욱 배우가 조원 역할로 캐스팅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독님은 해피엔드, 모던보이, 은교, 유열의 음악 앨범 등을 연출했었던 정지우
감독이 연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슈얼한 이미지도 좀 가지고 있던 그런 원작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손예진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이제 초읽기라고는 기사가 났는데 개인적으로 신뢰도는 거의 없고요. 아니 1년 넘게 계속 막바지다 이런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만 내지 말고 좀 결과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뉴스 마지막은 영화 해바라기의 소식인데요. 체감 천만 영화죠. 해바라기가 업스케일링 리마스터가 되어서 11월에 재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거 의외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볼 사람들은 이미 다 봐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 뉴스를 공유를 하니까 극장에서 무조건 다시 본다라고 하면서 되게 기대하는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요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못 봤더라도 짤로만 접하신 그런 분들은 요 극장에 재개봉하는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명대사를 남긴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뭐 이건 기회야 이런 대사도 있고 누가 이렇게 울어 뭐 재수없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타나면서 나다이 열 노마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병진이 형은 나가 있어 이런 대사도 있고 극중에 김래원 배우가 아르바이트하는 웰빙카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웰빙카 센터 사장님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웰빙인기라 웰빙 이러면서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극중에 이제 김래원 배우가 교도소에 있다가 사회로 나와서 목욕탕에 가게 되는데 이 목욕탕에 있는 그 락커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열쇠를 계속 이게 꽂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윙치키 이런 소리가 계속 나니까 목욕탕 주인이 그거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저러니까 자꾸 고장이 나지 이러면서 한 소리 하고 수건을 개러 돌아갔는데 그래도 계속 윙치키 소리가 나니까 그 목욕탕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옷을 벗고 있는 김래원 배우의 온몸이 막 문신인 걸 보고 이러면서 막 딸꾹질하는 그 장면도 되게 재미있었고 김래원 배우가 이제 그 교도소 출소를 하면서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그런 인물이죠. 동생과도 다름없는 그 여동생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괴롭히는 그 일진 무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얼핏 보면은 그냥 그 집단 다구리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와중에 다 가드를 하고 있어요. 날라오는 그 발길질과 주먹들을 다 가드를 하면서 이제 맞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옷이 째지면서 문신이 드러나고 그 일진 무리가 겁을 먹고 달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것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교도소에 수학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수학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막 과외를 막 해주는데 너 미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그러니까 적분 거꾸로 하면 돼. 그럼 적분 어떻게 해? 미분 거꾸로 하면 돼. 막 이런 대사들 되게 재밌는 그 명대사들이 되게 많은 그런 작품이에요. 파이님이 바람과 함께 남자들의 서랍장에 있는 영화입니다 라고 맞아요. 그런 작품이고 이 작품 재밌게 보신 분은 이제 미스터 소크라테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드래그 미 투 헬과 괴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카더가든의 나무라는 곡입니다. 카더가든의 나무를 듣고 왔습니다. 사실 뭐 조회수를 생각을 하면은 베놈 라스트 댄스를 보고 다루는 게 맞겠지만 제가 이거를 보지 않은 이유는 일단 제가 이 시리즈랑 저랑 잘 안 맞아요. 1, 2를 다 보긴 했거든요. 1은 그럭저럭 그냥 볼만했다 요런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2에서 대실망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마지막 쿠키 영상을 위해서 만든 영화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이 너무 심해서 3는 굳이 극장에서 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 말이 되면은 회사에 야근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월 초나 중순에 개봉을 했으면 뭐 그냥 그래도 가서 보지 뭐 이랬을 텐데 굳이 이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까지 극장에 가서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베놈은 보지 않았고 대신에 오늘 요 드래그 미 투 헬과 괴물 1982년작 요 두 작품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샘 레이미 감독의 2009년작 드래그 미 투 헬을 감상을 했습니다. 샘 레이미 감독은 이블데드 시리즈로 많은 매니아층을 형성을 했는데 이 스파이더맨 3부작을 만들면서 샘 레이미 감독 특유의 개성 있는 호러 영화를 좋아했던 팬분들은 오히려 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샘 레이미의 3부작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히어로물에 그 호러 요소를 넣어놨어요.
되게 그 그린 고블린 나올 때나 닥터 오토퍼스 나올 때 보면은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연출을 되게 잘했거든요. 나름 히어로물이지만 그 본인의 장기를 또 사용을 했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아, 이제 감독이 본인의 색깔이 드러나는 그런 호러 영화를 안 만들고 저런 메이저 상업 영화를 만드는 길로 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라도 하듯이 요 스파이더맨 3부작이 끝난 바로 다음 작품으로 이 드래곤 미투 해를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요게 뭐 스포일러랄 것도 없기는 한데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큰 주기의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에게 어떤 노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본인 집 대출금을 이제 갚지 못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대출 기한을 좀 늘려줄 수 없냐라고 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2번이나 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연장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갑자기 이 노파가 급발진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저주가 그냥 욕한 게 아니라 진짜 저주였던 거예요. 여자 주인공 주변에 막 이상한 기이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 여자 주인공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 근데 이 작품을 보실 때 기대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하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정통 오컬트 호러를 생각하고 보시면은 다소 좀 김이 샌다거나 유치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고요. 감상의 방향을 이런 장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호러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호러 영화의 전개 속에서 내가 지금 웃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실소가 터져가면서 근데 그 터지는 실소가 싫지만은 않아 그런 감상으로 보셔야 이 작품을 완전히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되게 팔짱 끼고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 영화가 이끌어주는 대로 이끌려가면서 그냥 그 물살을 그 분위기를 잘 타면서 이렇게 보셔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사전 정보 없이 이 작품을 봤기 때문에 그냥 뭐 오컬트 호러겠지?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이 초반에 이 여주인공이 그 노파로부터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퇴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필 또 그 퇴근을 지하 주차장으로 하거든요. 야, 근데 그 지하 주차장 씬에서 서스펜스가 장난 아닙니다. 점프 스퀘어를 포함을 해가지고 온갖 공포적인 요소들을 엄청 많이 가미를 해놨어요. 으스스한 분위기를 엄청 잘 살려놨더라고요. 할머니 스카프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뭐가 갑자기 빵 나오다든가.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쫄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화면 가리고 스피커로 볼륨 다 줄여놓고 되게 쫄아가면서 감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아까 그 저주를 퍼부었던 노파가 나타나게 되고 뜬금없이 이 여자 주인공이랑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잔뜩 쫄아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머리 위에 물음표가 하나 띵 뜨더라고요. 뭐지? 이거 갑자기 뭐지? 막 마치 여러분들 톰과 제리 보시면은 왜 머리 위로 뭔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졌을 때 눈알 튀어나오고 막 주먹질을 했는데 주먹이 입속에 막 그냥 깊숙이 막 들어가 버리고 틀니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 틀니가 빠져있는 그 잇몸으로 되게 턱을 막 이렇게 빤다든가 말하면서도 개 더러운데 틀니가 빠져있는 그 잇몸만으로 상대방의 턱을 입으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빤다든가 그런 되게 만화적으로 과장되어 있는 연출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건 역시도 보다 보니까 또 싫지만은 않아. 즐기면 또 즐겨지더라고요. 싫지만은 않은데 매력 있는데 이러면서 그런 연출들을 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 장면에서 이 영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눈치를 딱 채고 이거는 정통 오컬트 호러가 아니구나, 그냥 정말 이런 작품이구나라는 걸 눈치를 딱 채고 그때부터 좀 즐기자 모드로 좀 감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보통 호러 영화들을 보면은 되게 심각하거나 무겁기 마련인데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방정맞기까지 한 분위기의 호러도 꽤 매력이 있다라는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블데드 시리즈는 1편밖에 못 봤거든요. 그 이블데드 1편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주워 듣기로는 추후에 나오는 이블데드 시리즈 중에서 몇 개는 이런 호러 코미디의 분위기를 띠고 있는 그런 작품이 있다라고 제가 주워 들었거든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만약에 이 드래곤 미투 헬에서 보여줬던 이런 결이랑 과거에 제작이 됐었던 이 이블데드 시리즈의 결이랑 비슷하다라면은 왜 매니아층이 형성이 됐는지 그런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 좋은데 여자 주인공이 너무 개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던 건 있어요. 극중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 실제 배우도 촬영하면서 되게 고생을 했겠다 싶더라고요. 온 몸이 막 여기저기로 막 내팽개 쳐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잇몸으로 막 턱 빨리고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야, 그런 거나 아니면은 얼굴 위로 막 정체불명의 점액질 같은 것들이 팍 쏟아지고 막 벌레 같은 거 얼굴 위로 막 쏟아지고 이런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야, 진짜 촬영하면서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친절함을 베풀자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뭐 교훈 이런 거 쥐뿔 없고요. 그냥 즐기면 되는 그런 작품이고, 오히려 이 교훈 같은 것보다는 대체 주인공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까지 개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노파가 대출 상환이 가능한 상태도 아닌 것 같고, 이미 2번이나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을 해줬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은행 입장에서. 근데 이걸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 상황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 노파가 오히려 이 역대급 진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된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주인공이 진짜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면은 너무하네 이런 감정까지는 안 들었을 텐데, 주인공이 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개고생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고,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노파나 그런 악마 같은 존재들이 더 악랄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 영화의 결말까지는 제가 언급을 안 하도록 할게요. 나는 B급 감성을 좋아한다. 그리고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하는데 무겁고 진지했던 호러 영화들은 이미 많으니까 가볍게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그냥 낄낄거리면서 볼만한 그런 호러도 한 번쯤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강추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구독형 OTT에는 없고요. 이 유튜브에서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5,000원, 4,000원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되게 저렴한 가격에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1982년작 괴물이고요. 아까 저기 채팅창에 와 계시는 토니아님이 이게 최소 4.5는 되는 작품인데 어떻게 3.5는 줄 수 있냐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요거를 한 줄 요약하면은 고전 영화계의 어몽어스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고전 크리처물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1982년작 괴물을 감상을 했고요. 원제는 The Thing입니다. TH 발음 조심해야 돼요. The Thing. The Thing입니다. 네, 요거를 감상을 했습니다. 그냥 싱이 있어요. 싱. 그냥 싱은 뮤지컬 애니메이션이고요. 요거는 The Thing. The Thing이고, 국내에서 검색하실 때는 그냥 괴물로 검색을 해서 1982년작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 남극에 있는 미국 연구소에 생명체의 모습을 복사하는 외계 생명체가 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구원들은 누가 외계인일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 연구원들 사이에 섞여있는, 숨어있는 그 외계인을 색출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대략적인 스토리만 들어봐도 제가 왜 고전 영화계에 어몽어스라고 했는지 알겠죠? 마피아 게임이죠. 네. 네, 그런 작품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전 정보 없이 그냥 큰 기대 없이 봤어요. 꼭 봐야 되는 고전 작품 하나 숙제하듯이 그냥 클리어하듯이 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봤는데 엄청 흥미진진하게 잘 봤습니다. 이 당시에는 CG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외계 생명체를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특수 효과나 이런 분장만으로 그 한계를 극복을 했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최대 기술력이었기 때문에 뭔가 한계를 극복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이제 총동원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와, 진짜 리얼합니다. 진짜 리얼해요. 이게 82년작이면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작이 됐던 작품이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40년 전의 작품인데 이 세월의 차이를 생각을 하더라도 어색함이 거의 없게끔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 CG를 사용했던 작품들은 그 당시에는 이질감을 잘 못 느끼는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도 그 약간 어색함 같은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수 효과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사 촬영을 해서 그런지 이런 세월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 외계인의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기괴했는데 녹아내리다가 만 인간이나 아니면 개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게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디자인이 나오지? 라고 하면서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비주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처음에 개로 변신했던 외계인이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나 아니면 죽은 줄 알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연구원의 배가 갑자기 이빨 모양으로 확 갈라지면서 거기서 얼굴이 튀어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와, 그 튀어나온 얼굴도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막 그 얼굴에서 거미 다리 같은 게 이렇게 막 돋아나가지고 막 얼굴에 막 다리만 달린 처럼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진짜 기괴하더라고요. 와, 이런 크리처가 나오는 모든 장면은 다 되게 충격적으로 봤던 것 같고, 외계인 디자인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났던 건데, 여러분들 그 기생수 아시죠? 최근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원래는 만화책의 원작이죠. 이 기생수라는 이 작품이 크리처 디자인을 할 때 더 싱에서 많이 좀 참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얼굴이 갈라지면서 뭔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촉수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채찍처럼 휘두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기생수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기생수가 1988년작이고 이 더 싱이 1982년작이니까 시대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래서 기생수 작가가 요 디자인 같은 거 많이 참고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 뇌피셜,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고 그냥 제 뇌피셜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에이리언 1편이 1979년작이더라고요. 더 싱은 한 3년 뒤에 나오게 된 셈인데, 이 당시 작품들이 이런 장인정신 같은 것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에이리언이나 이 더 싱이나 둘 다 고립된 공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계 생명체와 맞서는 이야기 라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요 더 싱은 외계인이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다라는 그 설정으로 더욱더 긴장감이나 공포감들을 좀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뭐 크리처 디자인이 기괴했다, 징그러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 이 크리처 디자인보다 더 서스펜스를 연출하는 거는 같이 동거동락한 이 동료가 외계인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서로를 의심해야 되는 그 상황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이 기괴함과 징그러움이나 이런 시각적인 것들은 크리처의 디자인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이 서스펜스나 긴장감 같은 것들은 직접적인 외계인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누가 외계인일지 그 색출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심리적인 공포와 시각적인 공포를 모두 다 충족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고립되어 있고 거기서 일상을 나누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내 동료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상황에 제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외계인한테 죽기 전에 제가 먼저 정신이 나가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시퀀스의 긴장감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 혈액을 통해서 이제 외계인을 색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긴장감이 대박이에요. 이 엔딩도 인상이 깊어요. 좀 모호한 결말로 끝이 나거든요. 과연 엔딩 때까지 살아남았던 그 인물들 사이에는 외계인이 섞여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열린 결말로 놔두면서 좀 더 여운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쫄깃한 이런 작품을 접해서 좋았고, 게다가 오랜만에 그런 작품을 접했는데 그게 최신 작품이 아니라 거의 40년 전 작품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요. 그래서 단순 공포 영화를 넘어서서 뭐 인간의 본성이나 뭐 신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웨이브에서 서비스 중이니까요, 보셨으면 좋겠고,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잔인하거나 징그러운 연출이 있으니까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처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심리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